어머, 자네 아직 이혼 안 했어? 정수기가 지난달에 도장 찍고 며느리 내쫓았다던데? 계모임 총무의 그 한마디에 카페 안이 싸늘해졌어요. 시어머니 병수발을 하던 며느리 미연은 그 자리에서 모든 걸 알게 되죠. 지난 1년 동안 시어머니는 며느리 몰래 아들의 새 장가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람 일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남을 헐뜯던 말은 결국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날 미연은 알게 됩니다. 자신을 내쫓은 건 남편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입이었다는 걸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에 노을이 길게 들어오던 오후였어요. 아이들이 모두 돌아간 교실은 조용했죠. 미연은 책상 위에 흩어진 연필 조각과 지우개 가루를 쓸어 담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아이들을 챙기느라 목덜미가 뻐근하더라고요. 가방을 챙겨 복도로 나오는데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립니다. 화면에 뜬 글자는 시어머니였어요. 미연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손이 딱 멈췄죠. 전화를 받자마자 박정숙의 날 선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야, 너는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와야지. 내 아들 올 시간 다 됐는데 저녁상 차릴 생각은 있어? 미연은 핸드폰을 귀에서 살짝 떼었어요. 어머니, 방금 수업 끝났어요. 장 보고 바로 들어갈게요. 장? 또 풀떼기만 사오려고? 내가 그러니까 내 아들 얼굴이 날마다 말라가지. 미연은 더 말하지 못했죠. 입을 열면 목소리가 떨릴 것 같았거든요. 마트에 들러 반찬거리를 사들고 집에 도착하자 박정숙은 기다렸다는 듯 거실로 들어왔어요. 미연의 장바구니를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죠. 이리 줘봐. 박정숙은 장바구니를 획 낚아채더니 바닥에 내용물을 쏟아버립니다. 대파가 굴러가고 두부팩이 뒤집혔어요. 미연은 숨이 턱 막혔죠. 이게 다 뭐니? 만날 이런 것만 먹이니까 내 아들이 힘이 없지. 돈도 제대로 못 벌면 살림이라도 잘해야 할 거 아니야? 미연은 바닥에 쪼그려 앉아 대파를 주워 담았어요. 어머니, 고기도 샀어요. 제 역시 좋아하는 걸로요. 박정숙은 코웃음을 쳤죠. 그 조그만 걸 고기라고 샀니? 방과 후 교사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유세야? 애도 못 낳고 돈도 못 벌고 대체 내가 하는 게 뭐니? 미연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래도 고개를 숙인 채 싱크대로 향했어요. 물을 틀자 부엌안에 물소리만 크게 퍼졌죠. 그때 박정숙은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어머니, 거긴 제 물건도 있어요. 내 아들 집인데 내가 못 들어갈 데가 어디 있니? 박정숙은 화장대 서랍까지 뒤지며 혀를 찼어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고 재혁이 들어왔습니다. 박정숙은 언제 그랬냐는 듯 환하게 웃었죠. 아이고, 우리 아들 왔니? 엄마가 너 기운 없을까봐 며느리한테 맛있는 거 좀 해주라고 말하고 있었지. 재혁은 피곤한 얼굴로 미연을 바라봤어요. 미연아, 엄마 오셨는데 표정이 왜 그래? 엄마가 너 생각해서 봐주러 오신 거잖아. 미연은 도마 위에서 칼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씻고 나와. 밥 차릴게. 저녁 식사 내내 박정숙은 재혁의 밥그릇에 고기 반찬을 올려주며 미연이 들으라는 듯 말했어요. 남자는 밖에서 고생하는데 집에서라도 제대로 먹어야지. 재혁은 결국 어머니 편을 들었죠. 미연아, 엄마 말 틀린 거 없잖아. 나도 밖에서 힘든데 집에서라도 좀 편하고 싶어. 미연은 숟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밥이 입안에서 모래처럼 느껴졌죠. 밤이 깊고 박정숙이 돌아간 뒤 재혁은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연은 거실 불을 끄고 노트북 앞에 앉았어요. 해외 교육 컨퍼런스 자료가 화면에 떠올랐죠. 낮에는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눌려 있었지만 밤이 되면 미연은 자기 이름을 붙잡았습니다. 박미연. 언젠가는 더 큰 무대에 설 사람. 시어머니가 던진 말들, 남편이 외면한 순간들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였어요. 미연은 화면을 바라보며 작게 말했죠. 두고 보세요. 제가 어디까지 가는지. 그날 밤 미연의 마음속에서는 조용한 결심이 자라기 시작했거든요.
미연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바쁘게 하루를 보내는 동안이었어요. 박정숙은 동네 카페 개모임 자리에 앉아 있었죠. 따뜻한 커피잔을 앞에 두고도 눈은 맞은편에 앉은 희주에게 꽂혀 있었습니다. 희주는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쌍둥이를 키우는 여자였어요. 차분하고 단정해서 동네에서도 평이 좋았죠. 박정숙은 일부러 사람들 들으라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희주 씨는 볼 때마다 참 곱다. 애들 키우면서도 어쩜 저렇게 반듯해? 우리 아들도 희주 씨 같은 사람을 만났어야 했는데. 옆에 있던 총무가 눈을 크게 떴어요. 정숙 씨, 무슨 소리야? 며느리 있잖아. 박정숙은 기다렸다는 듯 한숨을 푹 쉬었죠. 말도 마. 그게 며느리니? 애도 못 낳고 돈도 제대로 못 벌고 집안 분위기만 망친다니까. 희주는 난처한 얼굴로 손을 내저었어요. 어머님, 그런 말씀은 좀 조심하셔야죠. 희주 씨는 마음도 곱네. 그런데 우리 집은 이미 끝났어. 재혁이도 그 애랑 사는 거 지옥 같다고 했다니까. 그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정숙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는 신용까지 했죠. 조만간 이혼 서류만 정리하면 끝이야. 내가 제대로 된 사람 다시 들릴 거니까 다들 그렇게 알고 있어. 회원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누군가는 놀라고 누군가는 귀를 바짝 세웠죠. 박정숙은 그 분위기를 놓치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꺼내 재혁의 사진을 희주에게 보여줍니다. 봐봐. 우리 아들 멀쩡하지?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성격도 착해. 그런데 집에서 밥 한 끼 편하게 못 먹고 산다. 총무가 작게 혀를 찼어요. 아들이 아깝긴 하네. 그 말에 박정숙의 얼굴이 슬쩍 밝아졌죠. 그러니까 내가 속이 타는 거야. 희주 씨처럼 살림 반듯하고 아이도 잘 키우는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 희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 이혼도 안 하셨으면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박정숙은 웃는 얼굴로 희주의 손등을 두드렸어요. 곧 한다니까. 그 애는 우리 집에 오래 못 있어. 내가 그렇게 둘 줄 알아? 며칠 뒤 박정숙은 재혁을 저녁 식사 자리로 불러냈습니다. 식당 안쪽 자리에는 박정숙과 희주가 함께 앉아 있었죠. 재혁은 그 자리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어요. 엄마, 이게 뭐야? 박정숙은 아무렇지 않게 웃었습니다. 그냥 밥 한 끼 먹자는 거다. 앉아. 재혁은 망설이다 자리에 앉았죠. 처음에는 죄책감이 얼굴에 그대로 보였어요. 하지만 박정숙은 계속 미연의 흉을 봤습니다. 미연이 그 애랑 살면서 내가 웃는 날이 있니? 너는 이제 내 인생 찾아야 해. 재혁은 물컵만 만지작거렸어요. 미연이가 알면 난처해질 텐데. 박정숙은 바로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걱정 마. 그 애는 내 인생의 걸림돌이야. 내가 다 정리할 테니까 너는 희주 씨 마음이나 잘 잡아. 그날 이후 재혁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박정숙은 골프 약속, 주말 식사, 카페 만남까지 은근히 자리를 만들었죠. 재혁은 야근, 회식, 거래처 미팅이라는 핑계를 대며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미연은 처음엔 정말 회사 일이 바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집안 분위기는 이상하게 달라지고 있었죠. 박정숙은 미연의 물건을 하나둘 베란다 구석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현관 옆에 있던 낡은 가방도 치워버렸어요. 그 자리에는 새 꽃병과 밝은색 쿠션을 놓았죠. 미연이 퇴근하고 돌아와 그걸 보고 멈칫했습니다. 어머니, 제 가방 왜 베란다에 있어요? 박정숙은 태연하게 대꾸했어요. 낡아서 보기 싫더라. 손님 오면 창피하잖아. 제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좀 반듯한 걸 들고 다녀야지. 집안에 놓는 것도 얼굴이야. 미연은 아무 말 없이 가방을 들어 올렸습니다. 가방 손잡이는 낡았지만 매일 일하러 갈 때 들고 다니던 소중한 물건이었죠. 그 시각 박정숙은 계모임 단톡방에 또 글을 올리고 있었어요. 이제 곧 우리 집에 진짜 며느리 들어옵니다. 정교사고 애도 잘 키우고
사람도 반듯해요. 미연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남편의 야근이 늘어난 것도, 시어머니의 눈빛이 더 차가워진 것도 이상하긴 했어요. 그래도 설마 자기 자리를 빼앗을 새 며느리까지 준비하고 있을 줄은 몰랐죠. 미연은 베란다 구석에 놓인 가방을 바라봤습니다. 집안에 있는데도 자기 자리가 조금씩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계절이 바뀌고 찬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 무렵부터 미연은 재혁이 달라졌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죠. 재혁은 퇴근해서도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들고 들어가고 미연이 가까이 가면 화면을 획 뒤집었어요. 미연은 모른 척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죠. 어느 날은 세탁기를 돌리려다 재혁의 양복 주머니에서 낯선 손수건을 발견했습니다. 손수건에서는 여자 향수 냄새가 났어요. 그 옆에는 놀이공원 영수증도 접혀 있었죠. 미연은 그걸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재혁 씨, 이건 뭐야? 재혁은 눈에 띄게 당황했어요. 아, 그거 회사 사람들하고 갔어. 거래처 가족 행사 같은 거였어. 거래처 가족 행사에 여자 손수건도 챙겨와? 재혁은 짜증부터 냈습니다. 당신 요즘 왜 그래? 사람을 뭘로 보고 그런 식으로 몰아가? 미연은 더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 의심은 점점 커졌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박정숙은 개모임에 나간다며 거실에서 화장을 고치고 있었어요. 립스틱을 바르던 손이 갑자기 멈추더니 가슴을 부여잡았죠. 아이고, 가슴이. 왜 이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정숙은 거실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마침 서류를 가지러 집에 들렀던 미연은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어요. 어머니, 정신 차려보세요. 제 말 들리세요? 박정숙은 입가만 파르르 떨 뿐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미연은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죠. 구급차 안에서도 미연은 박정숙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아무리 자신을 괴롭힌 시어머니라도 눈앞에서 사람이 쓰러졌으니 그냥 둘 수는 없었거든요. 병원에 도착한 뒤 의사는 뇌출혈이라고 말했습니다. 재혁은 그 말을 듣고 복도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하지만 오래 슬퍼하지도 않았죠. 곧바로 미연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미연아, 나 지금 회사 프로젝트가 너무 중요해. 내가 자리를 비우면 큰일 나. 당신이 어머니 간병 좀 맡아주면 안 될까? 미연은 재혁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당신 어머니잖아. 알아. 아는데 지금은 진짜 안 돼. 그리고 개모임 회비도 밀렸다던데 그쪽 연락도 당신이 좀 받아줘. 엄마 가방에 전화 계속 오더라. 미연은 할 말이 막혔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진 와중에도 재혁은 결국 자신에게 모든 일을 떠넘기고 있었죠. 그때 박정숙의 가방 안에서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에는 화요의 총무라고 떠 있었습니다. 미연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박정숙 씨 며느리입니다. 수화기 넘어 총무의 목소리가 당황한 듯 빨라졌어요. 아, 며느리요? 정숙 씨가 회비를 몇 달째 안 내서요. 오늘 모임에 꼭 오기로 했는데 무슨 일 있어요? 미연은 병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제가 대신 가서 정리할게요. 그날 저녁 미연은 박정숙의 가방을 들고 개모임 카페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미연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어요. 반가움도 아니고 걱정도 아니었죠. 마치 보면 안 될 사람을 본 것처럼 모두 굳어 있었거든요. 총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 자네가 여기까지 오다니. 미연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가 병원에 계셔서 제가 대신 왔어요. 회비 문제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말에 회원들이 서로 눈치를 봤죠. 총무가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자네 아직 이혼 안 했어? 미연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네. 총무는 자기 말이 이상한 줄도 모르고 계속 말했죠. 정수기가 분명히 지난달에 이혼 도장 찍고 며느리 짐 싸서 나갔다고 했거든. 그래서 난 자네가
벌써 남인 줄 알았지.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찻잔을 들던 손도 멈추고 모두가 미연의 얼굴만 바라봤어요. 미연은 시어머니의 가방 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죠.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남편의 늦은 귀가, 낯선 향수 냄새, 베란다 구석으로 밀려난 자기 가방, 그리고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까지. 미연은 그 자리에서 무너지고 싶었지만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꾹 깨물고 천천히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그래요? 저는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네요. 총무와 회원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미연은 조용히 찻잔을 내려다봤어요. 이제부터는 울 차례가 아니었죠. 확인할 차례였거든요. 미연은 카페 의자에 조용히 앉았어요. 속은 뒤집히고 있었지만 얼굴만큼은 차분했죠. 시어머니 가방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총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가 이혼을 했다고요? 총무는 그제야 일이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걸 눈치챘어요. 눈동자가 흔들리고 말끝도 흐려졌죠. 아니, 나는 정숙 씨가 그렇게 말해서 자네가 이미 집 나간 줄 알았지. 미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어머니가 저에 대해 또 뭐라고 하셨는지 제가 좀 들어봐도 될까요? 회원들은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죠. 그러자 총무가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꺼냈어요. 단톡방에 올린 게 좀 있어. 자네가 봐야 할 것 같네. 미연은 핸드폰 화면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박정숙이 보낸 글들이 줄줄이 남아 있었어요. 우리 며느리는 애도 못 낳고 밥도 제대로 못 차린다. 재혁이가 너무 불쌍해서 내가 잠을 못 잔다. 곧 이혼하고 새 며느리 들릴 거다. 그 글을 읽는 순간 미연의 손끝이 차갑게 식었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총무가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사진 속에는 재혁이 희주와 함께 놀이공원에 서 있었어요. 희주의 쌍둥이 아이들 옆에서 재혁은 아빠처럼 웃고 있었죠. 미연은 숨을 아주 작게 들이마셨습니다. 이 사진은 언제 올라온 거예요? 총무는 눈치를 보며 대답했어요. 지난달쯤이었을 거야. 정숙 씨가 새 며느리 될 사람이라고 자랑했거든. 미연은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끝까지 참았어요. 여기서 울면 지는 것 같았거든요. 미연은 자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 자료들 저한테 보내주세요. 총무가 놀라서 물었죠. 자네 괜찮겠어? 미연은 차갑게 웃었어요. 괜찮은지는 제가 정할게요. 그 말에 카페 안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뒤 미연은 모든 사진과 메시지를 자기 핸드폰으로 옮겨 담았어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회비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대신 오늘 들은 이야기는 저도 그냥 넘기지 않을 거예요. 미연은 카페를 나왔습니다. 바깥 공기가 차가웠지만 오히려 정신이 또렷해졌어요. 그 길로 집으로 향했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미연은 안방으로 들어가 붙박이장 깊숙한 곳을 열었어요. 재혁이 숨겨둔 작은 금고가 거기 있었죠. 몇 번이나 봤지만 모른 척했던 물건이었습니다. 미연은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어요. 딸깍.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재혁이 숨기고 싶어 했던 서류가 들어있었어요. 무정자증 진단서 원본이었죠. 미연은 그 서류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옆에는 카페에서 받은 사진과 단톡방 내용을 핸드폰 화면에 띄워두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재혁이 허겁지겁 들어왔죠. 엄마는? 병원은 괜찮대? 미연은 대답 대신 식탁을 가리켰어요. 재혁의 시선이 진단서와 사진 위에 멈췄습니다. 그 순간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죠. 미연아, 이건... 미연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뭐부터 설명할래? 당신 외도? 아니면 어머니가 나를 불임 며느리로 몰고 다닌 거? 재혁은 입술만 달싹였어요. 그게 그러니까 엄마가 자꾸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몇 번 만난 거야. 나도 처음부터 이럴 생각은 아니었어.
미연은 재혁을 똑바로 봤습니다. 어쩔 수 없이 놀이공원도 가고 어쩔 수 없이 그 여자 아이들 옆에서 아빠처럼 웃었어. 재혁은 고개를 숙였죠.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당신도 알잖아. 우리 엄마 성격 보통 아닌 거. 그래서 엄마가 밀어붙이면 나도 힘들어. 나도 피해자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연의 눈빛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당신이 피해자라고? 재혁은 급하게 미연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미연아, 한 번만 봐줘. 내가 다 정리할게. 희주 씨도 안 만날게. 엄마도 내가 말릴게. 미연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늦었어.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식탁 아래에서 꺼냈어요. 그 안에는 이혼 서류와 재산 분할 청구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미연은 그것을 재혁 앞에 내려놓았죠. 도장은 당신 어머니가 나 대신 찍었다고 떠들고 다녔지? 이제 진짜로 찍어. 재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미연아, 제발. 5년 동안 나는 참았어. 어머니 말도 참았고 당신 무관심도 참았어. 그런데 내 인생까지 남의 입에 올려가며 짓밟는 건 더는 못 참아. 재혁은 미연의 손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미연은 차갑게 뿌리쳤어요. 손대지 마. 그 말 한마디에 재혁은 그대로 얼어붙었죠. 미연은 미리 챙겨둔 작은 짐가방을 들었습니다. 집안을 한번 둘러봤어요. 오랫동안 자기 자리라고 믿었던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숨막히는 곳일 뿐이었죠. 재혁은 현관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미연아, 나 정말 끝이야? 우리 이렇게 끝나는 거야? 미연은 신발을 신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끝낸 건 내가 아니야. 당신들이 먼저 나를 지웠잖아.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복도 공기가 밀려 들어왔죠. 미연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밤 미연은 그 지옥 같은 집을 완전히 떠났거든요. 이혼 재판이 시작되자 미연은 더 이상 참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박정숙이 계모임 단톡방에 올린 글과 사진, 카페에서 들은 증언, 재혁이 희주를 만난 기록까지 차례로 제출했죠. 법정 안에서 재혁은 고개를 푹 숙고 있었습니다. 박정숙은 휠체어에 앉아 입술만 파르르 떨었어요. 그런데도 눈빛만큼은 여전히 독했죠. 판사님, 저는 우리 아들 잘 되라고 그런 겁니다. 저 여자가 우리 집을 망쳤어요. 미연은 조용히 박정숙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어머니는 저를 1년 동안 남들 앞에서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그 집 며느리였고 아내였어요. 재혁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연아, 나 정말 미안해. 우리 엄마가 너무 앞서가서. 미연은 바로 말을 끊었죠. 아직도 어머니 탓이야? 재혁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법정 안공기가 싸늘해졌어요. 재판은 미연에게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재혁의 외도 증거도 분명했고 박정숙의 험담 기록도 그대로 남아 있었죠. 결국 미연은 위자료와 함께 아파트 지분의 상당 부분을 인정받았어요. 재판장을 나오던 날 미연은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 길로 미연은 파리행 비행기 표를 예매했어요. 해외 교육 컨퍼런스 발표자로 초청받은 상태였거든요. 그동안 밤마다 준비해온 자료가 드디어 빛을 보게 된 겁니다. 반면 재혁의 집은 빠르게 무너졌어요. 미연이 떠난 집에는 밤 냄새도 웃음소리도 사라졌죠. 재혁은 퇴근 후마다 병원과 집을 오가며 박정숙을 돌봐야 했습니다. 박정숙은 몸 한쪽을 제대로 쓰지 못하면서도 여전히 미연을 찾았어요. 미연이 어디 갔어? 며느리가 와서 나 돌봐야지. 재혁은 끝내 참지 못하고 소리쳤죠. 엄마가 내쫓았잖아. 엄마가 계모임마다 떠들고 다녔잖아. 희주도 재혁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재혁이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저와 아이들까지 속였네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는 그대로 끊겼죠. 회사에서도 불륜과 이혼 소문이 퍼졌고 재혁은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실수까지 저질렀습니다.
결국 그는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어요. 그 시각 미연은 국제교육 컨퍼런스 발표장에 서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쏟아졌죠. 프랑스 교육재단 관계자가 미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미연 씨, 우리 재단에서 함께 일해보지 않겠습니까? 미연은 조용히 웃었어요. 누군가의 며느리로 눌려 살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 박미연이라는 이름으로 새 인생이 열리고 있었거든요. 권고사직 통보서를 손에 쥔 재혁은 병실로 돌아왔어요. 몸에서는 술 냄새가 났고 얼굴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죠. 침대에 누운 박정숙은 아들을 보자 힘없이 손을 뻗었습니다. 재혁아. 재혁은 그 손을 보자마자 울분이 터졌어요. 엄마, 이제 만족해? 엄마가 원하던 대로 미연이랑 이혼했잖아. 그런데 나 회사에서도 잘렸어. 희주 씨도 떠났어. 이게 엄마가 말하던 새 인생이야? 박정숙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늦어도 너무 늦었죠. 재활 치료비도 막막해지자 박정숙은 예전 계모임 회원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정숙인데 조금만 도와줄 수. 돌아온 건 차가운 비웃음뿐이었어요. 정교사 며느리 들어온다더니 이게 무슨 꼴이래? 박정숙은 아무 말도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출국 전날 미연은 옛집 근처를 지나가다 박정숙과 재혁을 보게 됐어요. 박정숙은 지팡이를 짚고 겨우 서 있었고 재혁은 지친 얼굴이었죠. 미연이 차를 세우자 박정숙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연아, 내가 잘못했다. 우리 재혁이 한 번만 살려줘. 미연은 박정숙을 내려다봤어요. 예전 같으면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죠. 어머니가 1년 동안 계모임에서 그러셨다면서요. 저는 이미 나간 며느리고 곧 새 며느리가 들어온다고요. 박정숙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내가 미쳤었다. 미연은 차분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말대로 됐네요. 저 정말 이혼했고 그 집에서 나왔잖아요. 재혁이 다급하게 다가왔습니다. 미연아, 나도 힘들어. 치료비라도 한 번만 도와줘. 미연은 재혁을 똑바로 바라봤죠. 당신은 마지막까지 나한테 맡기려고 하네. 재혁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미연은 덤덤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나는 내일 떠나요. 이제 제 이름으로 살 거예요. 재혁이 뒤늦게 소리쳤습니다. 미연아. 미연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미연은 완전히 떠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였어요. 미연은 파리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하얀 구름이 펼쳐졌죠. 미연은 핸드폰을 꺼내 박정숙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사진 한 장도 함께 보냈어요. 재혁의 무정자증 진단서 사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욕하던 불임 며느리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사람은 제가 아니라 재혁 씨였어요. 전송 버튼을 누른 뒤 미연은 길게 숨을 내쉬었어요. 같은 시각 박정숙은 병실에서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진단서를 보는 순간 손이 덜덜 떨렸죠.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그토록 며느리 탓을 하던 일이 사실은 자기 아들의 일이었습니다. 박정숙은 가슴을 치며 울었어요. 하지만 이제 누구도 그 울음을 받아주지 않았죠. 재혁의 집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채권자들이 찾아왔고 거실 가구에는 빨간 딱지가 붙었어요. 회사도 잃고 아내도 잃고 희주마저 떠났습니다. 남은 건 병든 어머니와 무너진 집뿐이었죠. 며칠 뒤 박정숙은 동네 마트에서 희주의 재혼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때 자기 집에 들이겠다며 떠들던 여자는 다른 사람과 새 출발을 하고 있었어요. 박정숙은 유통기한 임박 상품을 손에 쥔 채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내가 복을 발로 찼구나. 그날 밤 재혁은 막노동을 마치고 돌아와 컵라면에 물을 부었어요. 예전에는 따뜻한 밥상이 있었죠. 그땐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재혁은 미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들려온 건 차가운 안내음뿐이었습니다. 없는 번호였습니다. 그제야 재혁은 알게 됐죠. 자기가 밀어낸 사람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편이었다는 거요. 파리의 하늘은 맑고 높았어요. 미연은 국제교육 컨퍼런스의 메인 발표자로 단상에 올랐죠. 큰 홀에는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연은 자신이 만든 교육 프로그램을 차분히 소개했어요.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크게 터졌습니다. 미연은 그 박수 속에서 조용히 웃었죠. 이제 미연은 누군가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박미연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선 사람이었어요. 며칠 뒤 미연은 파리의 작은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핸드폰에는 프랑스 교육재단과 새 계약을 준비하는 메시지가 와 있었죠. 미연은 창밖을 보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이 참 편안했어요. 한편 한국의 좁은 월세방에서 재혁은 미연의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곁에서는 박정숙이 아직도 같은 말을 반복했죠. 며느리 올 거야, 정교사 며느리 올 거야. 재혁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엄마, 아무도 안 와. 하지만 박정숙은 듣지 못했죠. 자기가 뿌린 말 속에 갇힌 사람처럼 같은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미연은 이제 알았어요. 자기 인생은 누가 허락해줘야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걸요. 남을 짓밟던 박정숙은 결국 자기 말에 갇혔고 재혁은 자신이 밀어낸 사람의 빈자리를 평생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미연은 오래 참고 준비해온 시간 끝에 자기 이름으로 다시 섰죠. 말은 언젠가 돌아옵니다. 남을 깎아내리던 말도 돌아오고 자기 자신을 지키겠다는 말도 결국 힘이 되어 돌아오거든요.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많은 가정을 만나왔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집안에서는 말 한마디 때문에 오래 상처받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참고 아내라는 이유로 혼자 버티는 분들도 계셨죠. 하지만 마음이 무너질 만큼 힘든 일은 혼자 안고 있으면 더 깊어집니다.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풀릴 때가 있어요. 오늘 사연 속 미연 씨처럼 여러분도 마음의 짐을 혼자 짊어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으며 함께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이런 사연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